네,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이병헌 교수입니다. 비슷한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앞에 세 분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대부분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오늘 주제인 그러니까 M&A,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스타트업들에 있어서 M&A가 어떤 그 생존과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인지, 그리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유의점이나 또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부가 만약에 이제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정책들을 해나가야 될지, 이런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기 신문 기사를 보면 물론 이제 그 M&A가 저 AI 분야가 요즘 아주 굉장히 그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M&A AI 서비스들이 막 출현하고 있는 핫한 시장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미국의 지금 M&A 그 AI 산업이 AI 그 업체들 간에 매우 그 활발한 그런 M&A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하는 이른바 그 빅테크 대기업들하고 새롭게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한 AI 스타트업들 간의 인수합병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뭐 AI 스타트업이 뭐 불과 창업한 지 한 2년 만에 최근에도 보면 뭐 어, 10억 불에 매각이 된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뭐 한 2, 3년 만에 몇 조 원 부자가 탄생하기도 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 그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AI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분야의 성장 엔진을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AI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플랫폼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시장과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요즘 신조어로는 뭐 액하이어 이런 표현도 씁니다. 즉 그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중요한 목적은 기술을 확보하는 건데, 결국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핵심 엔지니어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 M&A라고 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그 창업에서부터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그 동반되어야 되는 그런 생존과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구글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그런 M&A를 통해서 지금의 서비스가 완성된 겁니다. 뭐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2006년에 유튜브를 인수한 거죠. 뭐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설명을 안 드리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M&A를 해왔다라는 거고요. 뭐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그러니까 구글만큼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워드프레스닷컴이라는 게, 이게 그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의 블로그 서비스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전 세계 시장의 거의 20%를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도 보면은 이 기업이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직원이 한 2,000명 되는데 전부 다 그 집에서 어 아니면은 그냥 그 놀면서 원격 근무하는 회사로도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그 우커머스라든지 텀블러와 같은 회사들을 사들이면서 플랫폼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게, 물론 앞에서 우리 그 파크 시스템이라든지 IL이라든지 그 두 분 아주 성공적인 사례를 말씀을 하셨지만, 스타트업들 특히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의 성장 전략에 있어서는 외부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 그 돈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투자받지 못했거나 또는 투자받고 싶어 하는 기업들을, 스타트업들을 사들인다. 이게 전형적인 전략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은 어떤 벤처 기업도 외부로부터 투자를 뭐
200억 받고 1000억 받고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뭔가를 만들고 연구개발하고 사람 뽑고 해서 그 회사 안에서 뭔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많이 하는데, 주위에 어떤 회사를 사서 회사를 키울까 이런 고민은 아직 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역사상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M&A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저는 그 2003년에 그 싸이월드라고 하는, 뭐 지금은 싸이월드 거의 서비스가 없지만 지금의 한 카카오쯤 되는 서비스 아니었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물론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이 싸이월드가 사실은 그 2001년도에 9.11 사태와 더불어서 그 세계 투자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으면서 싸이월드 서비스는 크게 확장을 해서 뭐 2천만 이상의 그 고객들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서버 증설도 해야 되고 돈이 막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가 잘 나타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그 SK가 이 싸이월드를 인수를 했는데, 지나고 보면 상당히 잘못된 만남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SK는 싸이월드를 그 SK의 전체 서비스의 어떤 하나의 부분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이월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그 플랫폼에다가 자기들 서비스를 갖다 붙이는 식의 접근을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의 서브 카테고리로 이걸 인식을 하고 접근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핵심 인력들이 원래 싸이월드를 만들었던 그 인원들도 떠나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특히 이제 결정타가 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모바일 인터넷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그 우리나라에서의 스타트업들 M&A가 많지도 않고, 또 있다 손치더라도 특히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나서 그것들을 성공적으로 그 사업을 키워가지고 성공시킨 사례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뭐 앞서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한국에서도 다양한 그 스타트업들의 M&A 사례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크게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 M&A를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는 그런, 그러니까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어떤 전략으로서 앞서 발표해 주신 두 분의 그 케이스는 전형적인 이런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또 스타트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중요한 엑시트 수단으로도 M&A가 이제 그 고려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TA가 최근에 이제 대명이 인수를 했는데, TA 같은 항공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장비 회사를 PEF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F가 인수를 한다든지, 또 이제 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그 주식 시장에다가 이제 스펙을 만들어서 스펙을 상장을 해놓고 그 상장된 펀드가 이 인수할 기업을 사는 형태의 스펙이나 또는 쉐어를 통해서 상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다가 회사를 파는 거죠.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앞에서 그 노민선 박사도 좀 언급을 했지만 매니지먼트 바이아웃 형태, 그러니까 창업자께서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아들이나 2세들은 별 관심이 없을 때 그 회사의 어떤 임직원들한테 이렇게 그 회사를 넘기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나라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특히 이제 우리 최근에 어떤 그 스타트업 M&A 동향에서
특이할 점 중에 하나는 대기업으로 매각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또 그 건수마저도 점점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이따가 토론 시간에 임채원 교수님하고 토론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앞서 파크 시스템에서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파크 시스템이 발표하신 내용을 은 제가 보기에는 잘 정리해서 경영대학의 그 대학원 MBA 코스의 케이스로 쓰면은 아주 좋을 것 같죠. 임종 실장님이 제 말에 완전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실패, 그러니까 사전에 제대로 스크리닝을 잘 안 한다든지 또는 그 M&A를 통해서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그 과도한 기대 속에서 너무 비싼 값에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패 위험이고, 그래서 M&A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굉장히 차근차근 잘 되고 앞서 뭐 엄청난 서류가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성공 요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나라 M&A 과정에서 실제 직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한 사례들을 가지고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IL 대표님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는데 저거 놀라운 능력입니다. 편지 한 장으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봤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CEO와 CEO 간에 또 CTO와 임원진들 간에 그러니까 서로 임직원들 간에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M&A를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닥쳐서 금방 하려고 하는, 마치 시집 장가를 가려면 미리 좀 준비하고 여기저기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이 어떤가 좀 이렇게 교류도 하고 하면서 이 탐색의 기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생각 안 하다가 나 내일 결혼할래.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 결혼을 당하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결혼이 안 되거나 이런 거겠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나라에서 이 M&A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수직적 서열 문화와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타이틀, 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특히 앞서 이제 성장을 목적으로 스타트업과 스타트업이 서로 합병을 할 때 그럼 사장을 누가 할 건데? 사장은 내가 해야지 당연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장하고 사장 아닌 사람들 간의 권한과 대우와 이 모든 게 우리나라는 너무 좀 차이가 나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에서는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시픽하게 이제 이슈별로 좀 얘기를 드리면 우선은 스타트업 벤처기업하고 대기업 간의 M&A, 예를 들어서 어떤 반도체 부품 회사나 장비 회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M&A를 한다 했을 때 이제 이슈가 뭐냐면은 우선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가치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뭐 좀 만들어 가지고서 한 1년 2년 키우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불 줄게 10억 불 줄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회사를 키워 가지고 대기업한테 가지고 가서 이 기업 사주세요 했을 때 그 기업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보면은 사실은
M&A의 담당 임원이, 그러니까 대기업의 M&A 담당 임원은 뭘로 평가를 받을까요? 얼마나 싸게 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임원들 M&A를 실제 M&A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들한테 권한이 충분히 인파워링이 안 된 회사들은 사실은 M&A 할 자격이 없는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M&A를 통해서 뭔가 신기술을 스타트업의 신기술을 확보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기존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M&A 과정에서 결국은 그 의사결정이 오너 중심으로 집중화되어 있는 이 의사결정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야 M&A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 인력의 유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수하고 나면 바로 이제 그 간섭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시어머니가 되거나 그 회사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기 시작을 하고, 근데 특히 그것들이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어떤 자유로운 문화, 개방적인 문화를 위계적이고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문화로 대체하려고 하면은 핵심 인력들이 완전히 이탈을 하겠죠. 실제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아까 저는 일부 싸이월드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앞서 이제 PMI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순차적으로 이것들을 조정하고 통합해 나가는 활동들도 시간을 두고 해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사실은 뭐냐면은 대기업들의 경영 임원진들의 임기의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한국 사회 대기업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비슷하다고, 지금 그게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금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기업 임원들도 그 자리 10년, 20년 이렇게 보고 하는 사람들 많이 없거든요. 요즘 다들 뭐 임원 되면 2년 후면은 나도 끝나지. 그러니까 임원들의 어떤 디시전 메이킹 허라이즌이, 그러니까 이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한 기업을 사서 그 다음에는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 5년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대기업 임원들 그거 관심 있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스펙이나 또는 쉐를 통해서 그 상장을 해서 이제 그 공개 시장에다가 매각하는 것의 이슈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라면은 성장 잠재력이 큰 회사여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적은 회사는 M&A를 통해서 매각한다고 하면은, 이 주식시장에다 매각을 하면은 그렇게 매각된 회사들의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겠죠. 일반인들이.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또 회사의 어떤 성장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스펙을 통해서 쉐를 통해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므로 해서 일종의 뭐냐면은 작전 세력들이 회사를, 그러니까 이제 별로 좋지 않은 회사를 그냥 시장에다가 파는 이런 불순한 목적의 M&A 딜들이 많다라는 거고, 이것들에 대한 방지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임직원한테 이제 MBO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임직원이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의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베스터들, 외부 투자자들, 그게 이제 PEF라든지 이런 걸 끼고서 같이 할 텐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직원들한테 적절한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이런 사업들,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리버티랩스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M&A를 전문으로 하겠다고 하는 투자 부티크라 이런 컨설팅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일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도, 그러니까 이제 이 M&A 전문, 중소기업 M&A 전문 기업으로 인증도 해주고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이쪽이 갖고 있는 굉장히 재미난 모델 중에 하나는 이 리버티랩스는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을 사서 임직원한테 파는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사장님들 중에 혹시 나 물려줄 이세가 없네, 또는 이세가 우리 사업 관심 없네, 그러면 리버티랩스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과정에서 임직원들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가는 구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 이 정책 과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M&A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M&A를 전문적으로 거래하거나 중개하고 투자하는 회사를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PF들이라든지 이런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관심 있는 M&A 딜은 딜 사이즈가 최소 뭐 1,000억 원 이상 정도 되는, 왜 그래야 수수료가 뭐 2~30억씩 수수료를 받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 대형 딜들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억짜리 300억짜리 회사를 나 팔고 싶다 했을 때는 그 마켓은 지금 잘 열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그 전문 회사를 육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관련된 투자 펀드도 이거는 뭐 지금 새 정부가 스타트업 투자를 지금 연간 스타트업 투자가 한 평균 보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해서 그 논의되고 있는 공약에도 반영돼 있는, 공약에서 얘기되는 거는 이걸 곱하기 4 정도 해가지고 연간 40조 정도까지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또 이제 이런 그 M&A 쪽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민간 투자를 이런 그 촉진하기 위해서 소득세나 뭐 법인세, 상속, 증여세 감면 뭐 이런 것들 혜택이 좀 있는데, 제가 좀 뭐 제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앞서 임직원이 승계할 때도 일종의 뭐 가업 승계에 준하는 그런 뭐 텍스 베니핏을 좀 주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굳이 친자식에게 넘기는 것만이 아니고 그 회사를 같이 키운 임직원들한테 넘길 때도 좀 그런 걸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의 M&A 규제 완화 관련해서, 물론 이거는 계속 완화를 많이 해왔지만 여전히 뭐냐면 이 그 대기업이 인수한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의 어떤 그러니까 계열사로 편입되는 데 있어서 그 유예 기간을 좀 충분히 두면 그것들이 좀 더 그 M&A를 촉진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를 했는데요. 다른 분들이 시간을 많이 적게 썼기 때문에 제가 좀 썼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